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제 마음속에 대들보처럼 버티고 있던 그 이름, 혹독한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어느 골목길,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를 힘겹게 묶고 있는 깡마른 노인의 등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애타게 찾아 헤맨 은인의 모습이 저렇게 초라하고 고단할 리가 없는데, 하지만 제 눈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고생의 세월이 깊게 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따뜻한 눈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 JK그룹의 회장 김진우. 사람들은 저를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저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김진우는 없었다는 것을. 40년 전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둡고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26, 젊은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 야심차게 시작했던 의류 유통 사업은 1년도 채 안 돼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믿었던 동업자는 남은 돈까지 전부 들고 야반도주했고, 제 손에 남은 건 집채만한 빚과 사채업자들의 살벌한 독촉전화뿐이었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형제나 친척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저 혼자라는 생각이 들자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끝내기로 마음먹고 한강다리로 향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강바람을 맞으며 차가운 난간에 섰을 때 정말이지 단 한 톨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구수한 돼지국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며칠을 굶어 텅 비어버린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자는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홀린 듯이 냄새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허름한 시장 골목에 자리한 순잔의 국밥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뿌연 김으로 가득했고 낡은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작은 식당이었죠. 하지만 그 온기만큼은 얼어붙었던 제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가게 앞을 서성했습니다. 주머니엔 동전 한 푼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인심 좋게 생긴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바로 순잔의 국밥집의 주인이었던 박순자 아주머니셨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저를 빤히 보시더니 제 행색과 얼굴에 서린 절망을 모두 읽어내셨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각, 날도 추운데 들어와서 국밥 한 그릇 하고 가. 그 한마디가, 그 따뜻한 목소리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다시 그 목소리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주머니의 팔을 잡으려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1980년대 초, 저는 그야말로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다녔지만 월급쟁이 생활은 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늘 품고 살았죠. 그러다 동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던 친구놈의 꼬드김에 넘어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진우야, 지금이 기회야. 요즘 청바지랑 티셔츠가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그 친구, 박성호는 입만 열면 꿀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현혹되었습니다. 퇴직금을 털고 없는 살림에 대출까지 끌어모아 사업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성호의 동업이 시작되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밤낮으로 발로 뛰며 거래처를 뚫었고 물건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이고 부자가 될 일만 남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커지자 성호는 더 큰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보따리 장수처럼 일할래? 아예 공장을 하나 인수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자. 저는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렸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고집에 못 이겨 더 큰 빚을 내 공장 인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문을 제 손으로 연 셈이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돈 들어갈 곳은 끝도 없는데 우리가 만든 옷은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재고는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일같이 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식은땀을 흘리며 깨기 일쑤였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성호는 늘 괜찮다고 다 방법이 있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아는 형님 중에 돈 많은 투자자가 있어.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성호는 정말로 투자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서류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가 내미는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서류가 제 남은 인생마저 저당 잡는 노예 계약서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성호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장도 사무실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험상궂은 사내들이 공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건 바로 채무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성호가 제 명의로 사채를 끌어다 쓴 뒤 그 빚을 모두 저에게 떠넘기고 도망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저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제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절망뿐이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은 후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낮에는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공사장이나 지하철역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을 굶는 건 예사였고 굶주림보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행색의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눈빛들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사업가 소리를 들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선배, 한때는 형님 동생 하던 모든 이들에게 연락했지만 그 누구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을 땐 그렇게 살갑게 굴던 사람들이 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비정함과 인간관계의 허무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유난히 추위가 혹독했습니다. 낡고해진 점퍼 하나로는 살을 내는 칼바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고프다 못해 아팠고 온몸은 감기 기운으로 불덩어리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이대로 길에서 얼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걷잡을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마저도 금세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우뚝 멈춘 곳이 바로 한강 다리 위였습니다. 검푸른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는 것을 보자 마귀의 속삭임처럼 그만 끝내자는 유혹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낼 수만 있다면. 저는 난간 위로 올라섰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온몸에 소름 돋게 전해졌습니다.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내쉬려던 바로 그 순간 제 코끝을 간지럽히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진하게 풍겨오는 구수한 돼지뼈 국물 냄새. 며칠 동안 굶주린 제 위장이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뱃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먹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이 제 모든 결심을 뒤흔들었습니다. 홀린 듯이 저는 난간에서 내려와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그 냄새가 제 생명의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쫓았습니다. 냄새의 근원지는 낡은 시장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순잔의 국밥, 낡은 간판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게 창문은 뜨거운 김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온기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안은 저렇게 따뜻한데 나는 왜 이 차가운 길바닥에 있어야 하는가?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당연하게도 먼지 말고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가게 앞에서 서성이며 망설였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들어가서 국밥 한 그릇만 달라고 빌어볼까? 아니, 그러다가 문전박대라도 당하면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가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설까? 하지만 굶주린 배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울어댔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운명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인상 좋은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얀 위생복에 앞치마를 두른 전형적인 식당 주인의 모습이었죠. 그녀가 바로 박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밖으로 나와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혹시나 행색이 초라하다며 장사 방해되니 저리 가라고 소리칠까가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총각, 뭘 그렇게 망설이고 서 있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아들에게 말하는 듯한 다정함이 묻어 있었죠.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아 끌며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가게 안은 바깥에 살을 내는 추위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커다란 가마솥과 구수한 국밥 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가장 따뜻한 가마솥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곧장 주방으로 가 뚝배기에 밥을 말고 뜨거운 국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돼지국밥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는 푸짐하게 썬 돼지고기와 송송 썬 파가 듬뿍 올라가 있었습니다. 많이 굶었지? 일단 이거부터 먹어. 저는 차마 소절을 들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이 귀한 음식을 받아도 되는 건지 죄책감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본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무슨, 그냥 주는 거야. 젊은 사람이 밥은 굶고 다니면 안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뽀얀 국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저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생명의 음식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으면서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텅 빈 제 뚝배기를 보더니 말없이 국물과 고기를 더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그 국밥까지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비로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서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신없이 국밥 두 그릇을 비우고 나자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머니께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치셨습니다. 은혜는 무슨,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준 것뿐인데, 총각 얼굴 보아하니 무슨 큰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든 밥심으로 버티는 거야. 툭툭 털고 일어나. 아주머니의 꾸밈없는 위로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실패자, 낙오자라며 손가락질할 때 아주머니는 제 가능성을 믿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대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계약서에 멋지게 사인하라며 어머니께서 쥐어주신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 같은 물건이었죠.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만년필을 꺼내 아주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낡고 값나가는 물건은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이 만년필을 되찾으러 오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습니다. 아이고, 총각, 마음은 고맙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아닙니다, 아주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이건 아주머니와 저의 약속입니다. 제 간절한 눈빛에 아주머니는 마지못해 만년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총각. 꼭 성공해야 해. 그래서 이 늙은이한테 국밥 100그릇, 1000그릇 사줘야지. 저는 아주머니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전히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반드시 성공해서 아주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리라는 굳은 다짐. 그날 밤 순잔의 국밥집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아주머니의 격려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다시 공사장으로 돌아갔지만 이전의 무기력한 제가 아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인력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공사장 막노동,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고됐지만 마음만은 떼거갔습니다. 언젠가 순잔의 국밥집에 당당하게 다시 찾아갈 그날을 그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후 40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막노동으로 종잣돈을 모은 저는 작은 포장마차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의 국밥을 흉내내어 정성껏 국물을 우려냈고 손님들에게 늘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포장마차는 금세 입소문이 나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돈이 모이자 저는 작은 가게를 얻었고 가게는 곧 식당으로, 식당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적도 있었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4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국밥과 젊은 게 무기라던 그 목소리를 되새기며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제 사업은 식품을 넘어 건설, 유통까지 아우르는 거대 그룹 JK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성공의 시작은 아주머니의 국밥 한 그릇이었다는 것을요. 사업이 안정되고 자리를 잡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아주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고 제가 기억하던 시장 골목은 대규모 재개발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것은 순잔의 국밥이 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는 소식뿐. 그 이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 전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두 만나봤고 비슷한 국밥집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어디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허탄이었습니다. 수년이 흘렀지만 아주머니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아주머니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은혜를 갚기 전까지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은인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친절이었지만 인생을 바꿀 만큼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어쩌면 그분들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찾기 위해 전문 흥신소까지 동원했습니다. 제 모든 인맥과 재력을 총동원해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찾듯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신소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박순자 할머님이요. 소장의 침통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장 그가 알려준 주소로 차를 몰랐습니다. 흥신소 소장이 알려준 주소는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빌라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이나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심 좋고 손이 컸던 아주머니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단 말인가.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하는 신랏 같은 희망을 품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오는 한 노인을 본 순간 제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로 40년 전 제게 국밥을 내어주시던 그 아주머니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아 깊게 팬 주름과 깡마른 몸, 남루한 옷차림. 하지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시절의 온화한 눈매를 제가 어찌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주머니를 상상하며 그렸던 모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보상금을 받아 번듯한 가게를 새로 차리시고 자식들 효도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실 거라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머니를 불렀고 제 이야기의 첫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아주머니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잔뜩 경계하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4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기억 안 나세요? 40년 전 겨울 다리 위에서 죽으려던 젊은 놈한테 국밥 공짜로 주셨잖아요. 제가 꼭 성궁에서 만년필 찾으러 온다고 약속했었는데. 제 말을 듣는 아주머니의 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소. 아주머니는 저를 피하듯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아주머니를 막아서며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낡은 만년필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만년필과 똑같은 모델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는 아주머니가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이 만년필 기억나세요? 제가 아주머니께 맡겼던. 그 순간 아주머니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아주머니의 시선은 만년필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총각,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4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부축해 근처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아주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꽤 넉넉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더 크고 좋은 상가에 국밥집을 새로 차리고 남은 돈으로는 외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아들이라는 작자가 문제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아들 이민수는 허황된 꿈에 빠져 사는 인간이었습니다. 주식과 도박에 빠져 아주머니가 준 사업 자금을 몽땅 탕진하고 심지어 아주머니 몰래 국밥집 가게까지 담보로 잡혀 사채를 끌어다 썼던 겁니다.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가게는 결국 사채업자들 손에 넘어가고 모자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고 아주머니는 아들을 대신해 빚을 갚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폐지를 줍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라는 놈이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인생을 구원해준 은인이 그런 파렴치한 아들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그 아들 어디 있습니까? 제가 흥분해서 말하자 아주머니는 오히려 저를 말리셨습니다. 아니다 총각,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지. 그 애도 속은 착한 애야. 자식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감싸고 도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걸까요? 저는 비서에게 지시해 당장 아주머니의 아들 이민수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허름한 쪽방촌의 월세방에서 술에 절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도 그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밝히자 그는 비웃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뭐? 우리 엄마 은인? 그래서 뭐? 돈이라도 좀 주시게. 그 뻔뻔하고 역겨운 태도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먹 대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께서 평생을 당신 때문에 어떤 고생을 하고 사셨는지 알고는 있나? 시끄러워! 이민수는 술병을 집어들고 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봤습니다. 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나뒹굴며 발악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께 진 빚은 내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빚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지.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서 평생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말던가. 아니면 내 밑에 들어와서 당신이 진 빚을 뼈저리게 일해서 갚던가. 제 말에 이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보통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쪽방을 나왔습니다. 아주머니의 인생을 망친 그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주머니를 모시고 제가 마련한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아도 되냐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여긴 아주머니 집입니다. 아주머니는 제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최고의 가사 도우미와 주치의를 붙여드리고 아주머니가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민수가 비에 젖은 생쥐꼴로 제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다시 뵙게 해주세요. 회장님 밑에서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의 눈물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아주머니가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테니까요. 저는 이민수를 JK그룹의 물류창고 관리직 가장 힘들고 꾸준 자리로 발령냈습니다. 낙하산은커녕 모든 직원이 그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면 바로 해고라는 엄포도 놓았습니다. 그는 군말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해 묵묵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개과천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증명해줄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는 아주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머니께 맡겼던 제 만년필이 생각나 여쭈어보았습니다. 제 물음에 아주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오셨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4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반짝이는 제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총각과의 약속인데 언젠가는 꼭 찾으러 올 거라고 믿고 있었지.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아주머니는 40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매일 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그 만년필을 받아들고 아주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등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40년 만에 비로소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남은 여생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제 자신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 후 아주머니는 제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생활고와 아들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자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와 함께 전국 팔도를 여행하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저희는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아주머니의 아들 이민수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물류창고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으며 지난날의 과오를 땀으로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주말마다 아주머니를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서먹혔던 모자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거액의 사재를 출연해 순잔의 따뜻한 국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목표는 단 하나, 과거의 저처럼 사업에 실패하고 삶의 의지를 잃은 청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전국 곳곳에 무료 급식소를 열어 굶주린 청년들에게 아주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따뜻한 국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밥만 주는 것을 넘어 재기 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창업교육 등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재단 출범식 날 저는 아주머니와 함께 직접 국자를 들고 청년들에게 국밥을 퍼주었습니다.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한 청년에게 저는 40년 전 아주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말을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젊은 친구, 무슨 일이든 밥심으로 버티는 거야. 이 국밥 한 그릇 먹고 툭툭 털고 일어나게.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40년 전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작은 온정이 이제는 수많은 절망에 빠진 이들을 구하는 커다란 사랑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남은 인생을 바쳐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